이 거짓말쟁이 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집안을 속여 차가운 것일 공기를 찢는 것은 박혜숙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배가 제법 부른 며느리 서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임신까지 해. 이 여우 같은 년. 박혜숙은 거실 테이블에 내팽개쳐진 서류 뭉치를 집어 유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서류는 유진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지만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눈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닥치지 못해. 어디서 어머니 소리야. 내년이 고아원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유령 같은 년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혜숙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뿔이 없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명망 있는 집안이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회사였다. 그들은 아들 민석을 더 나은 집안과 정략 결혼시켜 위기를 타개할 생각이었다. 네가 고아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아들 홀려서 이 집에 발붙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혜숙은 이성을 잃고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잘 관리된 손이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임신한 몸으로 균형을 잃은 유진이 비틀거렸다. 악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고통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다. 박혜숙은 유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더러운 년 감히 우리 집안에 똥물을 끼얹으려 해. 그녀는 유진을 현관 밖 차가운 대리석 복도로 거칠게 밀쳤다. 유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다행히 군에서 배운 낙법 기술로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배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이민석은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감히 어머니에게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유진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시아버지 이태고는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쯧쯧 혀를 찼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 처리해.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민석 씨. 유진이 바닥에 쓰러진 채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이민석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이 유진이 들은 마지막 대답이었다. 박혜숙은 유진의 발치에 그녀의 작은 손가방 하나를 던졌다. 이거나 갖고 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위자료는커녕 이혼 소송비까지 물게 할 테니까. 머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안쪽에서 잠금쇠가 걸리는 찰칵 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완벽한 고요함. 유진은 몇 초간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가만히 있었다.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후. 하. 고통은 없었다. 다만 얼음장 같은 분노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라고 거짓말했다. 맞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단지 평범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특수작전여단 CCT의 여단장 서유진 대령,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 서동환의 외동딸. 그 두 개의 거대한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오직 서유진이라는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다. 평범한 회사원 이민석의 다정함에 끌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자신의 배경을 모른 채 자신을 사랑해 주리라 믿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고아 출신의 평범한 디자이너라는 설정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드디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무시, 그것을 방관하는 남편의 비겁함.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아왔다. 자신의 인내심이 그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였을 줄이야. 자신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만만함의 증거가 되었을 줄이야.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임신 5개월의 몸은 제법 무거웠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군인의 절도 있는 동작이었다. 그녀는 무릎의 먼지를 털어내지도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평소 남편 앞에서 보이던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눈빛은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눈은 수백 번의 실전과 훈련을 거치며 단련된 지휘관의 눈이었다. 냉철하고 가차없고 모든 감정이 제거된 작전 수행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은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 문은 그들 스스로가 닫아버린 생존의 문이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최신형 모델이었지만 케이스 하나 없는 투박한 모습이었다. 액정에는 지문 하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여단장님, 김중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묻어나는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목소리는 방금 전 복도 바닥의 대리석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김중희, 나 서유진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인부복을 뚫고 스며들었지만 서유진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방금 전 1번 단축키를 눌러 통화를 마친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중희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여단장님이라고 외쳤다. 군인의 복종. 그것은 유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의 법칙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향해 걸어갔다. 쿵, 쿵.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들렸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유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서유진.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2개의 거대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나는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제707 특수임무단 CCT를 지휘하는 최연소 여단장.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법치수호의 상징, 검찰총장 서동환의 외동딸.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에서는 그녀를 강철의 여왕이라 불렀다. 그녀의 판단은 냉철했고 지시는 정확했다.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완벽한 작전 브리핑을 마치고 나면 장성들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서 총장님 따님다워 호랑이 새끼지 라며 웃었다. 그녀의 성과는 언제나 아버지의 후광 아래 반쯤 가려졌다. 정치권과 재계의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든 아버지와 연결시키려 했었다. 그녀가 이룬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 그녀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모두가 서유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단장이라는 계급과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껍데기만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1년간의 연구 휴직을 신청했다.
군의 첨단 전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 기술 협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아버지 서동환 총장은 단번에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유진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함을 연기하는 건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유진은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 단 1년이라도 좋아요. 그냥 서유진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숨겼다. 계급장과 군복을 벗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고아 출신의 평범한 웹디자이너 서유진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민석을 만났다. 이민석은 그녀가 만난 모든 남자와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겁먹지 않았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다정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고아라는 설정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서유진은 수많은 적과 테러리스트를 상대해왔지만 평범한 약자를 연기하는 남자의 비겁함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민석의 나약함을 다정함으로 착각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그 말에 평생 남을 지키기만 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겼다고 믿어버렸다.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시어머니 박혜숙의 눈초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다. 근본도 없는 애를 들여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유진은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견뎠다. 적진에서 수십 시간을 매복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평범한 가정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다. 박혜숙의 모욕은 작전 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치부했다. 남편 이민석의 방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약함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적어도 폭력적이진 않았으니까.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임신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옥탑방 신세였던 그녀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뱃속의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끔찍한 착각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인내심을 약점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침묵을 만만함의 증거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들은 서유진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 여단장을 그리고 검찰총장의 딸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공격했다. 등.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환한 불빛이 그녀를 감쌌다. 유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평범한 삶이라는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그녀가 자신의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장에서 위협을 식별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판단력에 대한 모독이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수치심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죄었다. 그녀는 실수를 인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민석의 아내도 박혜숙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 아이의 어머니이자 자신을 지켜야 할 서유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평생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단 하나의 번호였다. 아버지. 차가운 밤 공기가 아파트 1층 로비의 자동문을 통과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유진은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로비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섰다. 방금 전 1번 단축키로 이루어진 통화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김중희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즉각 알아차리고 불필요한 질문 없이 명령을 이행했을 것이다. 그녀는 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딸로서의 임무가 남아 있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 목록을 열었다. 그 목록의 가장 상단에 그러나 그녀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 아버지. 그 두 글자는 그녀에게 애정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은 그녀가 선택했던 평범한 삶이라는 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마치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유진이냐?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서동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다져진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네, 아버지, 접니다. 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군인으로서 보고할 때처럼 단단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늦은 시간에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서동환은 대검찰청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딸의 목소리. 지난 1년간 평범한 디자이너 역할을 하겠다며 연락을 뜸하게 했던, 그래서 내심 서운했던 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그녀가 작전을 수행할 때의 목소리였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혹은 아이의 유모차를 밀고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가 아버지, 손주 보러 왔어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로비 한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SOS를 치고 있었다. 아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를 정정했다. 아니,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 그 단어가 서동환의 귀에 꽂혔다. 그의 딸은 법 그 자체인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법의 힘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군인으로서 명예와 규율을 말했다. 서동환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분노의 응축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누가? 한 글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누가 나의 딸을, 감히 누가 검찰총장의 딸을 이라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다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버님의 딸입니다. 서동환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하지만 유진의 보고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리고 아버님의 손주입니다. 노은 서동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오직 집행만을 남겨둔 검사의 목소리였다. 주소. 유진은 아파트의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다. 그들, 이민석, 그리고 그 가족. 서동환은 이미 사위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회사 이름이 뭐지? 하늘건설입니다. 하늘건설. 좋지. 알겠다. 유진이 더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아파트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어둠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이 없는 군용 지휘 차량이었다. 김중희가 보낸 차였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건장한 남자는 일반적인 수행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의 부대원들, 특수임무단 소속의 그림자들이었다. 아, 아버지,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 서동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무거운 결의에 차 있었다. 아무 걱정 마라. 유진아,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지금 한 아이의 어머니다. 내 몸만 챙겨라.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낮아졌다. 그것은 딸을 향한 위로이자 상대방을 향한 선고였다. 아무도 감히 내 딸과 내 손주를 건드릴 순 없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공군과 검찰. 그녀가 벗어나려 했던 두 개의 거대한 날개가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펼쳐졌다. 그것은 처벌을 위한 날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개의 검을 손에 쥔 지휘관으로 복귀했다. 유진은 당당하게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부대원이 그녀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했다. 여단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밤 10시 아파트 1층 로비의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서유진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입구의 연석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매끄러운 광택을 내는 그 차는 흔한 고급 세단과는 그 위압감부터가 달랐다.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낯선 군용 식별 코드만 희미하게 보였다. 때마침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700kg 아주머니와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불과 10분 전 천사호의 그 만만해 보이던 새댁이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쫓겨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훔쳐봤었다. 그들은 유진이 로비 구석에서 울고 있거나 최소한 남편에게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서유진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헝클어져 있던 머리는 이미 손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뺨을 스쳤던 서류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감정이 제거된 차가운 평온함 그 자체였다. 검은 세단의 앞뒤문이 동시에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수행원이 아니었다. 잘 다듬어진 짧은 머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들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장착된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유진의 부대원들, 그녀가 가장 신임하는 특수임무단 소속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두 남자는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은 뛰지 않았다. 정확히 유진의 산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701호 아주머니와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단장님, 김중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무사하십니까?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마치 자로잰 듯 완벽한 90도 각도로 유진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몽기응을 그것은 군에서 최고 상급자에게만 행하는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의 표시였다. 임신 5개월에 방금 전 집에서 쫓겨난 초라한 여인을 향한 경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701호 아주머니. 여단장,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세댁한테 여단장이라고 했어요. 경비원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701호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군인들이야. 드라마 찍는 거 아니지. 유진은 그들의 경례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짧은 움직임 하나에도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수고했다. 늦었다. 이동하지.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의 요원이 즉시 세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다른 한 명은 유진의 주변을 경계했다. 유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내쫓은 아파트 1004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다. 한편 10층 아파트 거실. 박혜숙 여사는 비싼 보이차를 마시며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꼴 좋다. 어디 가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이면 무릎 꿇고 싹싹 빌러 올게 뻔해. 하지만 남편 이민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아파트 입구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선 유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머니, 유진이, 쟤 지금 뭐 하는 거죠? 뭐 하긴 택시라도 불렀겠지. 어디 가서 울고불고. 박혜숙도 창가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유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장면을. 저게 뭐야? 박혜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깡패라도 불렀어. 전현이 미쳤나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채업자 그래. 사채를 썼구나.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는 거네. 아이고. 꼴 좋다. 근본 없는 년인 줄 알아봤어. 박혜숙은 손뼉을 쳤지만 이민석은 그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니, 사채업자 같지 않은데요? 저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채업자가 저렇게 정중하게 경례를 할 리가 없었다. 깡패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도가 있었다. 시끄러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년이 어딜 가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발 뻗고 잠이나 자. 박혜숙은 거실로 돌아갔지만 이민석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은 세단은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유진은 사이드미러에 비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러나 결국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가장 잔인하게 내버린 곳.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태곤 회장의 집에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박혜숙 여사는 10층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아하게 커피를 내렸다.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불쾌한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유진이 나간 현관을 향해 코웃음을 쳤다. 흥, 오갈 데 없는 고아년. 배는 굶주렸을 거고 아마 지금쯤 밖에서 덜덜 떨고 있겠지. 어디 하룻밤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꼴 좋다. 그녀는 갓 구운 토스트에 버터를 듬뿍 발랐다. 그녀의 식욕은 전혀 줄지 않았다. 시아버지 이태곤은 아침 신문의 경제면을 훑어보고 있었다. 시끄러워. 아침부터 재수 없는 년 얘기는 왜 꺼내. 밥이나 먹어. 그는 어젯밤 아들의 방관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에게 며느리는 그저 가문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필요한 부속품이 아니었기에 버려도 그만이었다. 아들 이민석만이 유일하게 식탁에 앉지 못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젯밤 보았던 검은 세단과 유진을 여단장이라 부르며 90도로 경례하던 남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 차, 평범한 차가 아니었어요. 박혜숙이 콧방귀를 뀌었다. 정신 차려. 이 답답한 놈아, 네가 그러니까 그년한테 홀려서 결혼까지 한 거야. 사채업자라고 했잖아. 빚쟁이들이 잡아갔든 깡패 소굴에 팔려갔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넌 이제 그년한테서 해방된 거야. 곧 더 좋은 집안 여자랑 짝지어 줄 테니. 따르르르릉 박혜숙의 일장연설을 끄는 것은 이태곤 회장의 사무실 직통 전화벨이었다. 이른 아침 집으로 걸려오는 사무실 전화는 언제나 나쁜 소식이었다. 이태곤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김 부장. 수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에 뭐 불이라도 났어. 똑바로 말해. 이태곤이 소리를 질렀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수사부랑 국세청 조사국까지 직원들 전부 강당에 갇혔고 회장님실이랑 격리부 서류 전부 압수수색 중입니다. 순간 이태곤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 대검찰청, 국세청.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같은 중소건설사에 왜 그 사람들이 나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영장에 긴급 조세 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라고.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당장 피하셔야. 철컥. 김 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이태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시청 건설과장, 관할 세무서장.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다. 지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 회장. 당분간 나 모르는 사람일세.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모든 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절단되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가위로 그의 인맥 지도를 잘라내 버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이태곤의 몸이 소파 위로 무너져 내렸다. 박혜숙과 이민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여보, 왜 그래요? 회사에 무슨 일인데. 끝났어. 다 끝났다고. 이태곤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대검, 국세청. 그 사람들이 왜. 바로 그때였다. 이번에는 이민석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인사팀장이었다. 이민석은 아버지가 꽂아준 낙하산 자리, 대기업 계열사의 편안한 사무직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 그에게 아부하며 이 과장님, 아버님 안녕하시죠? 라고 묻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민석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맞는데요. 팀장님, 금일부로 이민석 씨는 직위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네, 직위 해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 사유는 심각한 윤리 강령 위반 및 회사 자금 유용 혐의입니다. 현재 그룹 감사팀에서 이민석 씨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협력사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당장 회사 컴퓨터와 법인카드 반납하시고 추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깐 이건 오해. 아이스, 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민석은 스마트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검찰 조사. 방금 아버지가 언급했던 대검찰청이라는 단어와 자신의 검찰 조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아들의 직장, 그들의 돈줄이 정확히 같은 날 아침, 동시에 끊겨버렸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기관, 검찰과 국세청에 의해서 박혜숙의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머리채를 잡고 내쫓았던 고한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은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였다. 설마. 박혜숙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다. 설마 그년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고한연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여단장. 어젯밤 그들이 유진이를 여단장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 박혜숙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풍비박산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거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혜숙은 소파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침 드라마를 보며 며느리를 욕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들의 직위해제 통보와 남편의 절규만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이태곤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는 중이었다. 여보게, 박 의원 나야. 하늘건설 이태곤. 여보세요 뚝. 김 부장 검사. 나. 뚝. 수십 통의 전화.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회장님 하며 굽실대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태곤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립이었다. 완벽하고 신속하며 가차없는 고립. 이태곤은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을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다.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우리가 그의 중얼거림에 유일하게 반응한 것은 아들 이민석이었다. 이민석은 잿빛이 된 얼굴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지도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여단장. 그들이 유진이를 여단장이라고 불렀어요. 여단장. 박혜숙이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닥치지 못해 그놈의 여단장. 여단장,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래. 깡패 정부라도 만났나 보지 아니면 군대 쫄다고 하나 꼬셔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민석이 처음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어머니의 무지함이 공포스러웠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어젯밤 그 사람들, 그 눈빛, 유진이를 향한 그 경례. 그건 진짜였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냐고요. 이민석의 절규에 이태곤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여단장, 그는 사업상 군부대와도 몇 번 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그가 아는 여단장은 최소 별이거나 그에 준하는 막강한 실권을 가진 대령급 지휘관이었다. 설마, 아니야. 고아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딩동, 딩동. 평범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파트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압적이고 집요한 소리였다. 세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의 아수라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정적으로 바뀌었다. 박혜숙이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이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 그는 현관문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딩동, 딩동.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고 더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을 조롱하듯이. 이태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누구요? 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화면 속에는 검은 정장의 검사들이 아니었다. 뭐예요? 누구예요? 여보, 박혜숙이 다그쳤다. 이태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들이야. 이민석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여단장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를 망치로 내리쳤다. 문 열지 마요. 아버지, 제발. 하지만 이태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문은 그가 열지 않아도 결국 열릴 문이라는 것을. 밖에서 육중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이태곤 씨, 문 여십시오. 대한민국 군사경찰단입니다. 공무 집행 중입니다. 이태곤은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검은 정장이 아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각 잡힌 전투복. 그들의 붉은색 베레모와 팔에 붙은 군사경찰이라는 선명한 견장. 그리고 그들의 허리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앞장선 남자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는 이태곤과 이민석을 마치 가구처럼 지나쳐 소파에 굳어있는 박혜숙 앞에 섰다. 박혜숙 씨.
맞으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박혜숙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중령이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법원의 영장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군의 명령서였다. 군형법 제54조. 상관 폭행 혐의로 당신을 소환 조사합니다. 순간 박혜숙의 굳었던 얼굴이 터져 나왔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이 마비된 듯했다. 뭐라고요? 상관 내가 무슨 군인이야. 내가 누굴 폭행해 지금 미쳤어요. 그녀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쳐들어와. 당장 안 나가. 변호사 부를 거야.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태곤도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나섰다. 중령님, 실례지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군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민간인입니다. 군형법이라니요. 군사경찰 중령은 이태곤을 무시했다. 그는 박혜숙의 발악을 아무런 감흥 없이 지켜보았다. 마치 시끄럽게 짖는 개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해는 없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당신은 어젯밤 22시경 바로 이 장소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세 사람의 심장을 옥죄었다. 대한민국 공군 제707 특수작전 여단 여단장. 중령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발음했다. 서유진 대령을 폭행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박혜숙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서유진. 대령,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태곤의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대령, 여단장, 특수작전. 그가 아는 단어들이었다. 그가 평생을 로비하고 접대하고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했던 그 권력의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그가 고한연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서유진이라는 이름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이민석에게 향했다. 이민석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다. 여단장. 어젯밤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단어. 서유진. 자신이 고아라고, 힘없고 배경 없는 디자이너라고 굳게 믿었던 아내의 이름. 그 두 개의 단어가 하나였다. 이민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어머니의 폭력 앞에서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의 남편이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유진이가 왜 나한테. 박혜숙은 이제야 이민석의 말을 이해했다. 어젯밤의 경례, 검은 세단, 그리고 지금 눈앞의 군사경찰.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녀는 고아야.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사기야. 이건 다 사기야. 닥치십시오. 중령이 그녀의 말을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잘랐다. 서유진 대령은 현역 군인이자 국가 1급 보안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중령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그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중령은 거실에 모인 3명의 범죄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임신한 현역군 장성을, 그것도 특수부대 지휘관을 민간인이 폭행하고 내쫓은 행위,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군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태곤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검찰, 국세청, 그리고 이제 군대.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 집단을 모두 적으로 돌렸다. 그것도 하룻밤 만에. 박혜숙 씨. 중령이 그녀를 불렀다. 지금 즉시 군사경찰대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싫어 싫어. 나 안 가.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민서가 나 좀 살려줘. 박혜숙이 비명을 질렀다. 중령의 뒤에 서 있던 2명의 헌병이 박혜숙의 양쪽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박혜숙의 발악적인 비명은 차가운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이민석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군사경찰의 육중한 검은색 배는 박혜숙이 상상했던 경찰서나 군부대로 향하지 않았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양팔이 건장한 헌병들에게 붙들린 박혜숙은 초반에는 발악을 했다. 이거나 너희들 다 모가지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전방만 주시하는 헌병들의 강철 같은 침묵에 그녀의 비명은 점차 공포에 질린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이태곤은 반대편 좌석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하늘건설의 붕괴, 대검찰청과 국세청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는 군사경찰의 소환. 그는 평생을 법망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해왔지만 이렇게 3개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줄타기가 아니었다. 단두대였다. 이민석은 그들 중 가장 비참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계속해서 같은 말만 중얼거렸다. 서유진, 대령, 여단장. 서유진, 대령. 그는 자신이 지난 1년간 누구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지,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누구를 버렸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고아라고 믿었던 아내. 사실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명문가 그 자체였다. 아니,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차량이 멈춘 곳은 그들의 공포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둡고 칙칙한 군부대 건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심장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위압적인 정문 앞이었다. 여기는. 이태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사업상 지방검찰청은 몇 번 드나들었지만 대검찰청은 뉴스로만 보던 곳이었다. 왜 우리가 이곳에? 그의 공포는 이제 경악으로 변했다. 군사경찰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군과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혜숙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군대라며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 그녀의 무지한 외침은 대검찰청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다. 헌병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3사람을 벤에서 끌어내렸다. 정문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군인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은색 정장 사내들. 그들은 대검찰청장 직속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엘리트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군사경찰 중령이 수사관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격려했다. 신병 인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관은 짧게 답하고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범죄자가 아닌 부검실의 사체를 훑어보는 듯 차가웠다. 이태곤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 다리가 풀릴 뻔했다. 군의 무력에서 검찰의 권력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인계되었다. 그들은 취조실로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들은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복도를 지나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대검찰청의 최고 위급 간부 회의실이었다. 방 안은 호화롭지만 숨막히게 차가웠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세 사람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오직 권력의 정점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경이었고, 그들은 지금 그 권력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수사관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방 안에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이태곤은 비싼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평생의 불법과 탈세, 뇌물 장부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복기했다. 박혜숙의 히스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야 이곳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죽 의자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유진 대령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민석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유진이 고아였기에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소유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용이 잠시 잠자리를 빌린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용의 잠자리를 뺏고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 끼익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 검찰의 로브 법복을 입지도 않았고 날카로운 서류철을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의 가장 상석, 서울의 야경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태곤과 이민석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매일 밤 구시 뉴스에서 경제신문 일면에서 수백 번도 더 보았던 얼굴.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과 최고 위급 정치인들의 운명을 손에 쥔 남자. 이태곤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동환.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떨려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검찰. 총장님. 그것은 현실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서동환 검찰총장. 그가 직접 그들의 앞에 서 있었다. 오직 박혜숙만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거만한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이곳에 가두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녀의 무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딘데 우리를 가둬. 내 남편이 하늘건설 이태곤 회장이야. 당신, 당장 우리 변호사 부르지 않으면 박혜숙의 발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태곤이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를 뻔했다. 조용히 해. 이 미친 여자야. 이태곤이 절규하며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서동환은 그들의 추태를 잠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경멸조차 없었다. 그것은 마치 발밑에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혜숙 씨. 그가 박혜숙의 이름을 불렀다. 어젯밤 10시경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지. 그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이 감정 없이 사실을 나열했다. 그 여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짐을 던졌으며 집 밖으로 내쫓았다. 박혜숙은 숨이 멎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그 여자는 내 며느리고... 틀렸다. 서동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박혜숙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였다. 당신은 당신의 며느리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서동환의 시선이 박혜숙을 지나 이태곤과 이민석에게 꽂혔다. 어젯밤 나의 딸을 폭행했다. 나의 딸. 그 세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폭발시켰다. 박혜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신의 딸. 그녀의 시선이 서동환과 이태곤 그리고 이민석을 미친 듯이 오갔다. 이태곤과 이민석의 얼굴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동환 검찰총장, 서유진 대령, 박혜숙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고아 서유진, 검찰총장, 서동환. 그녀는 짧은 신음을 내뱉고는 그대로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린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총장님, 살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이태곤이었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호가니 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감히 총장님의 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민석도 이성을 잃고 아버지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서동환의 발치로 기어가려 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제가 그들의 비굴한 애원과 바닥에 이마를 찢는 쿵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서동환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이민석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턱을 붙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내 놈이.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게 울렸다. 감히 내 딸의 이름을, 그리고 장인이라는 더러운 단어를 내 입에 올려. 그는 이민석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몰랐다고 서동환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이태곤은 울음을 그쳤다. 그래, 몰랐겠지. 만약 너희가 내 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희는 그 애의 구두라도 핥았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너희의 죄는 내 딸을 건드린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고아라고 힘없다고 믿었던 한 여자를,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법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다만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검찰총장이기에 나는 그 법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서동환은 겉옷의 단추를 잠갔다. 그것은 대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당신들의 하늘 건설은 내일 아침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의 모든 재산은 동결될 것이며 당신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살려주세요. 데리고 나가. 서동환이 말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는 세 사람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이민석의 마지막 절규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에 막혀 사라졌다. 서동환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야경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딸이라는 이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무도 내 딸과 내 손주를 건드릴 순 없다. 대검찰청 최고위급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었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이태곤 일가의 모습은 처참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연기하던 그들의 위선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이태곤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의 자존심은 서동환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졌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서동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발버둥쳤다. 박혜숙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검찰총장의 딸, 공군 특수부대 여단장.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며느리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이 그녀의 빈약한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못했다. 그저 손뭉치처럼 축 늘어진 몸을 수사관들에게 맡긴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유진, 대령. 이민석은 그들 중 가장 비참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저항하며 마치 붙잡힌 짐승처럼 몸을 비틀었다. 안 돼, 유진이 어딨어. 나 유진이 만나야 돼. 유진아, 그의 절규는 사랑의 고백이 아닌 자신의 구명주를 찾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인생 역전 그 자체였음을, 아니, 자신이 감히 가질 수도 없었던 신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홀로 끌려 나왔다. 이태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이 아는 법조계 인맥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외쳤다. 김 부장 검사, 나 김 부장이랑 막역한 사이야. 박 차장한테 전화 한 통만.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을 뿐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홀 중앙. 거대한 창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세 사람. 특히 이민석의 눈이 그 자리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원피스를 입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 자신을 내쫓은 그 집에서 입고 나온 초라한 인부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위엄을 상징하는 짙은 남색의 장교 인부 정복이었다. 임신 5개월의 배를 편안하게 감싸도록 특수 제작된 군복이었지만 그 위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제복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를 극대화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어깨선, 그리고 그 위에서 빛나는 은빛 바탕에 세 개의 붉은 줄이 선명한 계급장, 대령다링. 이태곤과 이민석은 그 계급장이 의미하는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군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장성별 바로 아래의 최고 위급 지휘관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공군 특수부대 CCT를 상징하는 붉은 베레모의 휘장과 수많은 작전 참가를 의미하는 약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여신상처럼 그들을 무감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 씨. 이태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다. 순간 이민석이 수사관들의 팔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으악. 그는 서유진의 발치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군화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유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반 발자국 뒤로 물러서자 그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규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건 오해야.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실수하신 거야. 난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가 비겁했어,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녀의 군화 끝만 바라보며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아기. 뱃속에 우리 아기. 아기 봐서라도. 제발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께 말씀 좀 드려줘.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유진아, 내가 정말 사랑해. 그의 비굴한 사랑 고백이 엘리베이터 홀을 울렸다. 박혜숙마저도 그 처참한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서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사랑을 구걸하는 남편을, 아니, 전 남편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인만이 존재했다. 우리 아기.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특수부대 지휘관이 작전 브리핑을 하듯 한치의 떨림도 없이 냉정했다. 당신이 말하는 우리 아기가 어젯밤 당신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칠 때 당신이 외면했던 그 아기 말인가. 이민석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게 유진아. 그건. 유진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민석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수사관들을 향해 말했다. 이혼. 그녀의 목소리가 대리석 홀을 울렸다. 이혼 서류는 오늘 아침 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이민석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이혼 안 돼, 유진아, 안 돼. 유진은 그의 절규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넋이 나간 이태곤과 박혜숙을 향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당신들 아들과 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공동재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정정했다. 아니, 사실상 내 돈으로 구입했던 그 아파트와 모든 자산은 내 변호인단과 검찰의 자금 출처 조사에 따라 동결 조치에 들어갔음을 알린다. 동결. 이태곤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살던 그 최고급 아파트마저 사실은 고아 며느리의 돈이었음을 깨달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 여우 같은 년이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박혜숙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재산을. 그녀의 발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동환 검찰총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며 너희는 적이라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서동환은 자신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범죄자들을 향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시끄럽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박혜숙의 비명소리가 멎었다. 수사관. 서동환이 자신의 부하들을 불렀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집행해. 예, 총장님.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세 사람을 피의자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태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백억 대의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안 돼. 안 돼. 이태곤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소리가 그의 남은 인생이 끝났음을 알렸다. 이민석. 다른 수사관이 바닥에 주저앉은 이민석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공모, 그리고 가정폭력 방조 및 유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유기. 혐의. 유진아, 내가 아니야. 이민석이 끌려가며 절규했다. 마지막으로 박혜숙의 차례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한 걸음 물러서자 그들 뒤에 서 있던 군사경찰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군과 검찰의 완벽한 합동 작전이었다. 박혜숙. 중령의 목소리는 검사보다 더 차가웠다. 당신은 군형법 제54조, 상관 폭행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35조, 임신한 군인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교사 혐의로 군사경찰대로 즉각 구속, 이송한다. 군형법. 실어 난 민간인이야. 난 군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놔.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다. 철컥.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그들의 비명과 절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서유진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괜찮아. 아가야. 다 끝났어. 서동환이 그런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검찰총장의 냉혹함은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다. 수고했다. 딸. 죄송합니다. 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낮게 말했다. 서동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건 나의 힘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정예다. 네가 아니었더라도 저들은 언젠가 저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무너졌을 게다. 그는 딸의 뱃속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너는 너와 내 아이를 지켰을 뿐이다. 아주 훌륭하게 너의 방식대로. 유진은 아버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풍비박산 부비보산. 바람이 불고 우박이 흩어지듯 한 가문의 오만함은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부서지고 흩어졌다. 그것은 서유진이 원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정의의 집행이었다. 단 하룻밤. 그 단어가 대한민국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늘건설. 한때는 지역 사회에서 명망 있는 중견 기업으로 불리던 그 이름은 아침 9시를 기점으로 모든 언론사의 경제면 일면을 도배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기사가 아니었다. 한 기업의 사망 선고였다. 하늘건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국세청 합동 압수수색. 창업주 이태곤 회장.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계열사 자산 동결 및 주식 거래 정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기사들은 한 기업이 무너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이태곤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서동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모든 불법과 탈세, 정경유착의 고리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정밀한 칼날 아래 낱낱이 해부되었다. 그가 로비를 하며 뿌렸던 돈들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파멸은 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기업 직원 이민석. 사내 자금 횡령 및 배임 공모 혐의로 직위 해제 및 고발 조치. 그가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안일하게 저질렀던 모든 부정행위가 그룹 감사팀과 검찰의 공조 수사로 단 하루 만에 드러났다. 검찰총장의 딸을 내버린 남자의 말로는 그렇게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박혜숙 여사였다. 그녀는 남편이나 아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민간인 법정이 아닌 군사법원의 관할 아래 놓였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명예에 대한 문제였다. 현역 군인 폭행. 그것도 모자라 임신 중인 특수부대 지휘관에 대한 폭행 및 유기. 이것은 군의 기강과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군사경찰단은 이 사건을 민간인의 군 위협 심각 사례로 규정하고 서유진 대령의 신분을 철저히 비공개하는 조건하에 박혜숙의 죄를 엄중히 묻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차가운 군사경찰대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 수감되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며느리를 모욕하던 그녀는 이제 거친 수의를 입고 좁쌀만한 창문이 달린 방에 갇혔다. 그녀의 히스테리와 발악은 강철 같은 군법과 얼음장 같은 헌병들의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물론 서유진이나 서동환의 실명은 그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서동환은 자신의 권력이 사적인 복수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서유진은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모든 언론 보도는 철저하게 피해 장교 A와 법조계 고위 관계자 B라는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 익명성이 오히려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임신한 여군 장교를 머리채 잡아 내쫓은 무개념 재벌가.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았던 시댁의 충격적인 만행. 알고 보니 그 며느리가 넘사벽.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사람들은 그 시댁이 정확히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통쾌한지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룻밤 만에 멀쩡하던 중견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회장 일가 전체가 구속되는 사이다. 같은 결말에 열광했다. 도대체 A 장교가 누구길래? 라는 질문은 누구든 간에 쌤통이다라는 압도적인 여론에 묻혔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집에서 쫓겨난 지 72시간 후 서울 구치소의 어둡고 차가운 접견실. 이태곤과 이민석은 잿빛 수감복을 입은 채 차가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때는 하늘건설의 회장과 그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던 두 남자는 이제 같은 죄수복을 입은 공범자일 뿐이었다. 이태곤의 얼굴은 불과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평생을 관리받았을 머리카락은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자신의 운명을 되뇌었다. 특경법 위반, 전 재산 추징 및 몰수, 최소 징역 15년 이상.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민서가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그가 고아년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하나 때문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이민석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접견실 바닥에 얼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징역이나 돈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가득 차 있었다. 고아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딸이었다는 사실. 평범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특수부대 여단장이었다는 사실. 그가 만약 그 사실을 1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아니, 단 사흘 전에만 알았더라면, 그는 어머니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온몸을 던져 막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발이라도 핥으며 비위를 맞추었을 것이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을 잡고 지금의 중견 건설사가 아닌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를 꿈을 꾸었을 것이다. 이민석은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어머니를 막지 못한 비겁함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유진이 힘없는 고아라고 착각했던 오만함이었다. 그는 유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 없는 순종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는 그의 인생 전체였다. 유진아, 유진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군사구치소의 접견실. 박혜숙은 국선 변호인을 앞에 두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내 아들, 내 남편 당장 빼내란 말이야. 내 돈이 얼마인데 고작 너 같은 국선 변호사가 와. 당장 서동환인지 뭔지 그놈 데려와.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지쳤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사모님. 아니, 박혜숙 씨. 본인 사건이나 걱정하십시오. 남편분과 아드님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박혜숙 씨는 다릅니다.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군사법원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군 기강에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 대령, 아니 A 장교 측에서 합의 의사 없음을 강력하게 통보해 왔습니다. 박혜숙의 눈이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실형, 그녀가 합의, 그래. 돈을 주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돼. 그 고아년한테 얼마를. 변호사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접견실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검찰총장 딸에게 돈을 주시겠다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박혜숙은 그제야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은 해체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남편과 아들은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년이라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 셋은 각자의 차가운 감옥에서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자신들의 오만과 무지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그들의 남은 평생으로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오만함의 진짜 가격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부서진 것들을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과거의 영역으로 밀어냈다. 서유진의 삶에도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 며느리를 연기하지도 서유진 대령이라는 본 모습을 숨기지도 않았다. 오늘은 그녀의 정기 검진일이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시끄러운 민간 병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최고위급 인사들만이 이용하는 철저한 보안 속의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에게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군의관들은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여단장님,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대령님, 이쪽입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평범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다. 병원장이자 군의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준장 의무감이었다. 그는 유진을 환자가 아닌 중요한 작전 지휘관을 대하듯 정중하게 맞이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지극히 건강합니다. 지난번에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인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유진은 모니터에 비친 활발하게 심장을 뛰고 있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끔찍했던 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저 작은 점 안에 있었다. 아이가 저를 닮아 군인 체질인가 봅니다. 검진을 마친 유진은 병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내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휴직 중이었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여군 복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개선안, 임신 군인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유진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그 밤을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검찰총장의 딸도 특수부대 여단장도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군에 복무하는 평범한 하사 혹은 대위였다면 그녀는 그저 비참하게 쫓겨나 뱃속의 아이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개인적인 불행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지휘관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이상 어떤 여군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의 초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한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을지 모를 미래의 서유진들을 지키기 위한 법과 규율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진짜 복수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지휘관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이 서류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직보될 것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버지. 유진이 일어섰다. 서동환 총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엄격한 검찰총장이 아닌 그저 딸을 데리러 온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려놓았다. 검진은 괜찮다더냐? 네, 아주 건강하답니다. 아버님처럼 강골인가 봐요. 유진이 웃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내 딸과 내 손주를 보러 오는 길인데 바쁠 게 뭐가 있겠느냐. 서동환은 유진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임신 군인 보호 강화. 그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훌륭하다. 유진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너머로 서울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렸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동환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딸이 완성한 보고서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니다. 유진아,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내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지옥 속에서도 내 자신과 내 아이를 지켜냈다. 그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그녀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가 보고서를 가리켰다. 이것이 진정으로 너의 힘이다. 분노를 파괴가 아닌 건설로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너는 훌륭한 군인이자 훌륭한 딸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될 게다. 유진은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를 연기할 필요도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서유진이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여단장이자 서동환의 딸.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태양은 다시 떠올랐고 그녀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 종료. 나레이터 모드로 전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배경이 아닌 그들의 내면과 행동에 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라는 이유로 약하게 보고 함부로 머리채를 잡아 내쫓았던 시어머니. 그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여단장이자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오만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혹은 그 사람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우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강력하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